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금 증시와 비트코인이 과연 약세장의 초입에 들어선 건지, 그래서 길고 긴 하락장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곧 조정을 마치고 의미 있는 반등 기운을 보여주게 될지, 요즘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을 확인하면서 3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긴 했지만 간당간당 주변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적 흐름은 큰 의미 부여가 어려울 정도로 올라도 조금, 떨어져도 조금, 이렇게 아주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소 답답함과 조바심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P 500과 비트코인의 동조화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된 가운데 조만간 S&P 500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점이 주간 차트에서 기술 지표를 통해서 포착이 됐고, 비트코인이 2024년 6월이 되면 50만 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아주 전폭적인 전망도 제시가 됐습니다.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강세론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든 싫든 지금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강력한 동조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얼추 비트코인 시장에 적용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번에는 CNN이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발을 들이긴 했지만 적어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패닉이 빠질 만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세 가지 이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분석이어서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SEC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뻘짓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XRP 홀더들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싶다, 이렇게 법원에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런 소식 앞서 짚어왔었는데, 이게 법률 용어로 하면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소송에서 제3자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걸 아미커스 브리프라고 합니다. 앞서 법원은 XRP 홀더들이 법정 조언자, 그러니까 아미시 큐리에로서 법정 문제를 브리핑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존 디튼 변호사가 나선 겁니다. 그런데 SEC가 이런 XRP 홀더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금 SEC의 헛짓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체 이것들은 뭔 생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까? 정말 참 근본적으로 진짜로 많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오랜 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또 가공하고 정리해온 일을 해오면서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 이슈에 대한 공급량은 수요에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에는 약세장이나 하락장이 정점을 찍을 때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줄어서 이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요도 공급도 모두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전의 시점이 다가올 때 그 즈음이 되면 이런 상황이 정반대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즘 외신 미디어들을 통해서 공급되는 뉴스의 공급량을 보면 확연하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 나름으로는 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인간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꾸준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이슈 트래킹 해오셨던 구독자분들도 이런 변화의 포인트, 느낌들 어느 정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계속 시장 망한다, 비트코인 끝난다, 이런 말들이 시장 안팎을 도배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년도 안 돼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뭔가 반전은 항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면서 일단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더라.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가 정서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인 것은 분명한데, 이런 상황들도 잘 바라보시면서 시장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3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운 수준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7,000달러가 깨지면 조금 긴장을 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의 오르내림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1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역대급 수준으로 길게 이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5%대 초반에 올라선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세와 관련해서 오한다의 수석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는 비트코인의 바닥 매수세가 없다라면서 25,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투자자를 움직이지 못했다. 현재 아무도 바닥 매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2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가 안정화될 때까지 안정될 수가 없고 당분간은 안정세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짚어봤듯이 27,000달러 중요 지지선이 깨질 경우에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2,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는 만큼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연일 강세 전망을 강조하고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 T-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2024년 6월에 50만 달러 이상 도달할 것이다. 주간 RSI는 이런 형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플랜 B도 자신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근거로 2024년 반감기 이후에 50만 달러 이상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주간 RSI가 7번의 파동을 거친 뒤에 급격한 랠리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7번 파동이 확인된 만큼 2024년 반감기까지 50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지난해 연말에 이 비트코인 가격을 10만 달러 이상으로 예측했었지만 보기 좋게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델의 장단점을 여기서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적중률을 보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100%는 아니었더라. 이런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단연 이 차트적, 기술적인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늘 차트적인 분석만으로 때려 맞추지도 못하더라.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T-애널리스트의 전망대로 될 수 있으면 참으로 무척 많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또 다른 강세론자인 BTC 퓨엘의 경우에는 S&P 500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강세 스토키의 RSI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종종 조정 이후에 몇 주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강세 크로스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거의 과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30일 이 S&P 500과 비트코인의 동조화가 0.78을 기록하면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동조화, 역대 최고 수준의 동조화를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S&P 500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느 정도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증시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CNN이 제시한 기사 하나가 눈에 띄는데 CNN은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적어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과거 14번의 강세장과 14번의 약세장을 비교했을 때 강세장에서의 수익이 약세장에서의 손실을 훨씬 넘어섰다라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일단 들고만 있으면 다음 강세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에는 손실보다는 더 큰 수익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P 다우존스 데이터를 보면 1932년 이후에 14번의 강세장에서 평균 수익률이 175%였던 반면 1928년 이후에 14번의 약세장에서 기록된 평균 손실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의 주간 하락 흐름이 장기화됐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반등의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건 여러 영상에서 우리가 짚어봤듯이 시점과 주기는 다를 수가 있지만 폭락 뒤에 반드시 폭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과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과거 흐름을 보면 지수가 6주 연속 떨어지면 1년 뒤에는 10% 넘는 수익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셰퍼 투자 서비스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로키 화이트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하락장을 겪을 때나 아닐 때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패닉셀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멘트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 위기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거론이 됐습니다. CNN은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진 지금의 시점에서도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과거 주요 위기 당시만큼 높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워드 실버블랏 S&P 다우존스의 선임 애널리스트는 빅스의 과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금의 불확실성 수준을 고려한다라면 빅스 지수가 생각보다 높진 않은 편이다. 과거에 비해서 강세론자와 약세론자들이 더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어리바리를 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나서서 초당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록웍스 보도 내용을 보면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 커스틴 클리블랜드 의원은 1년 넘게 마련해온 책임금융혁신법은 최초의 종합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가 임박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클리블랜드 의원은 상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법안들에 비해서 이 법안은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요즘 SEC와 암호화폐 규제권, 이 밥그릇 다툼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CFTC의 규제 권한의 상당 부분을 부여하고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해당 기업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이 상품이라는 점은 상당히 분명하다. CFTC가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의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것은 ICO를 기준으로 증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것만 놓고 따져보면 리플은 ICO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CFTC의 관할이 되는 것이고 이더리움은 ICO를 진행했기 때문에 SEC의 관할이 되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스텝이 완벽하게 꼬이게 되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XRP 투자자들을 실수하게 만드는 그런 SEC의 행태가 드러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존 디튼 변호사가 XRP 홀더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리플을 투자 계약으로 인식하고 매수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내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로 하면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소송에서 제3자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앞서 법원은 XRP 홀더들이 법정 조언자, 그러니까 아미시 큐리에로서 법적 문제를 브리핑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존 디튼 변호사가 나선 겁니다. 그런데 SEC가 아주 재미있는 뻘짓을 시전하면서 우리를 또 웃음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SEC가 XRP 홀더들의 법정 조언자, 이 아미시 큐리의 허가 요청과 관련해 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XRP 홀더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면서도 또 희한한 게 이미 토레스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XRP 홀더들이 직접 증거 또는 증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법정 조언자로서 아미시 큐리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브리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미커스 브리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도 오케이를 한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SEC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또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질질 끌려다니고 의회에서는 SEC의 규제권 박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SEC의 헛짓은 참 여러가지 현실적인 파생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소송을 당한 리플은 참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신나게 노가리를 풀고 있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번에는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 회사가 기업 공개, IPO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업 인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규제 기관이 더 명확하고 확실한 암호화폐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소송을 당해서 피가 말려야 하는 대상은 이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리플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리플은 지금 포스트 소송, 이 소송 이후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SEC는 지금 당장의 상황도 핸들링이 안 돼서 욕이란 욕은 글로벌하게 다 먹으면서 어리바리를 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임원이 암호화폐 대규모 채택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마스터카드 신제품 개발 부문 부사장인 해롤드 보세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채택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대중시장으로 향했고 이건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분야로 뛰어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시장에는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고위 경영진의 이해와 확장성 부족, 그리고 비즈니스 원칙과 규제 부족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마스터카드는 기존 레거시 금융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또 깊게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미 시장의 뒤에서 자본의 힘을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던 큰손이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물급 기관으로 분류되는 베리 실버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을 50%나 소유한 최대 주주가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동안 마스터카드가 이 시장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스터카드는 이미 지난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와 제휴하기도 했는데 벡트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이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직불카드와 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이런 벡트와 손을 잡았다는 건 역시 보여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벡트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E 산하의 거래소인데 이 ICE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존 레거시 금융의 자본으로 형성된 거래소가 벡트라고 할 수 있고 그 자본의 중심이 뉴욕 증권거래소인 겁니다. 즉 선을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해보면 마스터카드와 벡트의 만남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만남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 시장의 거대 자본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 있었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설계자로 자리했던 존재들이 서서히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은 곰곰이 생각해볼 여지를 참 많이 안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